자, 우리 이제 독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 6회였죠? 자, 6회 독서입니다. 자, 보세요. 6회 독서 좀 어려웠지? 첫 번째부터 볼 거고, 그 첫 번째 독서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또 이거 읽다 보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는 안 읽고요. 그 중간중간에 좀 필요해 보이는 뭐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보면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첫 번째 문단 잘 보면,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보통 이제 실제 있었던 일, 어디 갔지?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죠. 그렇죠? 자, 그런데 허구라는 것이 분명한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왜 무섭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건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감정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 공포 영화가 분명히 만들어진 거란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까? 자, 이게 이제 화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 하나 하고 갈게. 자, 레드포드는 이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을 보이는 이 현상, 그쵸? 자, 이 현상을 허구의 역설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전제를 세게 만들었대. 그래서 그 전제를 읽어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해 감정을 이제 반응합니다. 존재한다고 믿어야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건가? 뭐 당연하지. 이제 이게 실제와 허구를 좀 나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결국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감정적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허구에 대해서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허구적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근데 어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잖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구적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제 세 가지를 통해서 일단 이건 전부 다 참일 수는 없죠. 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그중에 일부를 부정해줘야 한대.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해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더라도 결국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은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했다는 거야. 음. 자, 그런데 이 감정, 여기서의 이 감정은 결국 존재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존재가 이제 허구라는 걸,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즉, 내가 느끼는 감정은 허구에 대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느끼는 거니까 이건 어떻다?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후에는 결국 이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은 그래 맞아 비합리적이잖아 라고 해서 이 믿음, 생각과 같은 이 인지적 요소, 이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이 인지적 요소가 결국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뭐 논의가 이어졌답니다. 음. 잠시 개념어가 또 나옵니다. 그 환영론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나와서 이제 이 부분 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았어요. 자, 환영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우리가 환영에 빠져서 감정 반응을 한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먹어. 잊어버린대 그냥. 그래서 어머 저건 실제인가 봐. 막 이런 환영에 빠져서 감정 반응을 하는 게 이제 환영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람 이름 나오고, 월턴과 캐럴은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야. 그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 왜 그게 허구라는 걸 우리가 잊겠어. 즉, 허구라는 사실을 잊는 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자, 왜냐면 이게 정말 그래서 허구라는 사실을 잊고 그게 정말 괴물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공포라면 그 공포라면 당연히 막 도망가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이 환영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음. 자,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그 이론은 될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뭐 얘기해주나 봤더니 이 월턴 얘기를 더 자세히 해주네요. 자, 월턴은,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믿는 체학이 노리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뭐 믿는 체학이란 뭐 밑에 써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 이 영화라는 걸 도구로 해서 이제 믿는 채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거고, 이 결국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상하기의 결과다.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대상이지. 음. 자, 그래서 이 감정, 이 허구라는 걸 알지만 느끼는 이 공포의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자, 상상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자,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걸 뭐다? 유사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바뀌었고요. 자, 이번엔 또 이제 캐럴은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 바뀌었으니까 잡아주고. 자, 캐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인지적 요소라고 얘기했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감정이 유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사고 이론은 또 개념어 나왔으니까 잡아주고 사고 이론인데 이게 이제 사고 이론인데 이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막 허구의 사건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이 허구를 감상하는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허구적 사건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자 그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에 반응하는 거. 음. 자 그러면서 이 또 이런 얘기 있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감정이 유발되는 거다. 그러니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저 괴물은 정말 실체인가 봐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무엇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 또 역시나 지속적으로 뭐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다음 좀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감각 믿음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 나왔어. 자, 최근에 등장했대요, 이거는. 자, 감각 믿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이론은 감각 자극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일단 이 믿음 자체를 무엇으로?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음. 이 믿음 자체를 요렇게 나누어 주어야 이제 이 감각 믿음 이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방식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중심 믿음, 감각 믿음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감각 믿음을 설명해 보겠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중심 믿음을 우리가 읽는 것도 이 감각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기준으로 읽어야겠지. 자, 이 중심 믿음이라고 해서 그럼 오른쪽 보면은 요렇게 즉 추론적 사고나 기억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론적 사고나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중심 믿음. 그런데 감각 믿음은 자, 중심 믿음은 이거였고. 그럼 감각 이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감각 믿음은 오로지 뭐에? 감각 경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음. 그러니까 건물이 불타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무엇이 감각 믿음이 막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래. 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허구죠, 영화는. 그래서 그 영화 자체를 뭐 사실로 믿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내 감각이 사실이라고 믿고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했던 공포 영화 얘기를 돌아가면 공포 영화가 그렇다. 무엇에 의해? 감각 경험에 의해. 이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허구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자, 허구라는 걸 알아도 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허구라는 걸 안다고 해서 억제될 수는 없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우리는 공포심을 느끼는데 내 감각 반응에 따라서 결국은 감각 믿음에 따라서 이런 어떤 뭐 감정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거.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고, 어머, 불났나 봐, 무서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도망가거나, 막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저것은 무엇이다? 허구라는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어때요? 무엇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 문단. 허구의 감정과 그에 따른 이 감정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 허구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자, 아직도 자, 이런 감정 반응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 공포 영화 보는 그 관객의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 요새는 이렇게 말하네요. 자, 통합에서 비롯된다는 뭐 이런 논의가 뭐 지금은 한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 문제부터 그냥 차분하게 볼까? 자,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글의 뭐 주제라고 해도 되고, 뭐 흐름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자, 특정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이 마지막에 시사점을 노출한다로 결론을 냈는데, 이제 요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요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가 결국 요새 그 영화 제작할 때 어떻게 이 공포라는 것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자, 그 앞부분만 얘기해도 되죠. 뭐 특정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 제시한 거 맞잖아. 그치? 우리가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막 공포심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 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지. 그다음. 자, 기억의 방식을 활용해서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해보라 이렇게 된 거야. 자, 기억을 활용해라. 자, 기억이 뭐였지? 자, 위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사실 이 지점이 너희들도 좀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꼈을 거야. 왜? 여기에서 자세히 풀어주면 17번 문제 못 내잖아. 그래서 일단 요런 정도로 얘기해 놓고 지금 문제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을 수 없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위에 나타나 있던 이제 그 공포 영화가 허구란 걸 알지만, 그래도 막 우리는, 잠깐만, 자, 이 위에 나타나 있는 게 이제 허구의 역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참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부정해야 돼. 음. 자, 그럼 이제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이라 했으니까 그 밑에 환영론. 환영론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포인트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예 있는다. 이거였지. 허구라는 것을 있는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막 빠져버리는 게 환영론이잖아. 그치? 그럼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놓고, 자, 이 환영론이 뭐다? 허구라는 걸 있는데, 선생님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허구임을 있고, 실제인 듯 받아들이는 거야. 그치?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그 밑에는 무엇을 부정하고 받아들인다의 형태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연결해보면 되죠. 자, 첫 번째 그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였어. 이제 이거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그치? 저건 실제인가 봐. 무서워. 라고 한 거잖아. 저건 거짓이 아니라, 어머, 실제인가 봐. 라고 해서 허구라는 걸 잊고 그냥 실제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전제 1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되지. 그치? 자, 근데 뭐 이거 가지고도 뭐 선택지 몇 개는 가릴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 그 전제 2를 보면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허구적 사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허구적 사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허구적 사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인데 허구적 사건을 어땠지? 받아들였어. 알겠어? 자, 선생님 다시 읽을게. 그 전제의 그대로 읽은 거야. 자, 허구적 사건을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맞지? 그런데 지금, 이 환영론의 입장은 뭔데? 허구적인 사건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사실 그래서 이 전제 1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제 1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에서 이 전제 2를 부정해 주는 것도 뭐 역시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답은 이렇게 2번이 된다. 이해됐지? 알겠어요? 넘어가자.
자, 니은의 이유. 니은은 뭐였지? 자, 니은 볼게. 여기구나. 그, 이런 점에서라고 줄쳐져 있는 부분이야. 당연히 이런 점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좀 살펴봐봐. 아, 환영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월턴과 캐롤은 그걸 비판했어. 자, 이 얘기였어. 그치?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했어. 왜? 실제 허구라는 사실을 정말로 잊었다면 막 도망갔어야 하니까. 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 결국은 환영론은 타당하지 않아라고 했고 그 이유는 어디? 그 앞 문장에 나타나 있었어. 자, 허구를 만약에 믿었다면, 허구를 그게 실제라고 해서 믿었다면 어땠을 것이다? 막 도망쳤을 것이다. 에이, 그치? 요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유사한 얘기 한번 찾아볼게.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유발된 감정이었다면 반드시 그 감정은 어떻다? 관련된 행동을 촉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때? 자,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거 2번인 거 알겠어? 넘어갑시다. 자, 19번. 이제 A를 바탕으로라고 해서 이제 보기가 나타났는데, 이 보기에서 무슨 얘기했나 봤더니, 처음에 감각 믿음 이론, 자, 요거 얘기해 줬다는 거야. 자, 감각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하는 게 그 뒷부분에 거의 포인트 아니었나? 그치? 자, 이제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두 선분 A, B를 이제 보여줬다. 그치? 자, 근데 그 가의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얘기를 했대. 어떻다고? 이 선은 A와 B라는 이 선은 똑같은 길이야 라고 말해줬대. 자, 그렇게 이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연구자가 앞서 한 말을 사실 기억하고 있었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아니에요. B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관련된 개념을 연결해 볼 수 있겠어? 실제 길이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엇에 연결해 볼 수 있겠어? 이게 중심 믿음이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상해요. B가 더 길어 보여요. 저희 뭐 때문이다? 감각, 믿음 때문이겠지. 자, 선택지 1번. 연구자는 실험 참가들이 가하 단계에서 시각 경험에 의한 감각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했다. 자, 가 단계에서 감각 믿음을 가질 걸 기대해? 내가 말했는데, A, B 똑같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감각 믿음을 가질 걸 기대해? 자, 말 자체 그냥 그대로 바꿔줘야지. 일단 여기에는 감각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중심 믿음이겠지? 자, 2번. 실험 참가자들이 가 단계에서 추론적 사고에 의한 감각 믿음을 형성하였다. 또 말하자면 가 단계. 가 단계에서 뭐 추론적 사고에 의한 감각 믿음 어떻게 또 나와? 아시겠죠? 자, 가 단계에서는 이 중심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지. 자, 그 다음 실험 참가자들이 가 단계에서 가지게 된 말 잘했지, 그치? 중심 믿음은 나 단계에서 감각 경험이 유지됐니? 유지됐어? 아니, 달라졌잖아. 자, 그 다음 가 단계에서 연구자가 말해준 내용 똑같습니다. 읽어. 자, 그 내용은 나 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감각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 그치. 똑같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 믿음에 의해서 한쪽이 더 길어 보여서, 이쪽이 더 길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심 믿음이 감각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해야 하잖아. 알겠어요? 마지막. 또 이제 3점짜리고 보기가 있어. 자, 보기 읽어보면 공포영화 봤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공포영화 봤다. 그리고 실제 몸을 막 움츠렸다. 막 공포를 느껴서 비명도 질렀다. 그러면서 나와서 어머 너무 무서웠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보기에 나타난 그 말들은 그냥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던 대로 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다 공포를 느낀 뭐 그겁니다. 여러 가지 연주를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요럴 때는 뭐 크게 세부적으로 우리 본문 속에서 연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선택지에서 그냥 그대로 잡아주겠죠.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드포드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하고 그 오른쪽의 표현이 어쨌든 유사한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레드포드 그 초반 선생님이 지금 질문 가볼까? 마지막 문제니까 3.65. 레드포드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이 공포는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생겨난 것이다. 자, 찾아가 볼까요? 본문 오세요. 레드포드 어디 있었니? 이 문단이 있었지?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 어쩌 네? 그냥 색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죠? 자, 이 레드포드는 뭐라고 했냐면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감정 발생돼 라고 했다는 거. 여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0번에 1번 선택지 가능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그게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감정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영론 잡아줬어. 자, 환영론의 관점에서는 환영에 빠져서 그 사실이라 믿었구나. 자, 이거 가자. 그래도. 음. 자, 환영에 빠져서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써주지 않았나? 그렇지. 환영에 빠져서 감정 반응을 하게 된 거다. 자, 이렇게. 음. 자, 3번 월턴의 관점에서는 자 이번에 월턴 얘기해주네. 자 월턴의 관점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윤서가 느낀 그 공포는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서 유사 감정이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앞부분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니? 정말 저거는 실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거야? 아니잖아 그치?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지문은 이제 남은 두 지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남은 두 지문에서 이제 조금 노력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보자. 그 다음 지문이 경제 지문인데, 이 경제 지문도 뭐 다 읽진 않을 거라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소비를 할 때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풀어가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축, 적금 뭐 여기만 보더라도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말들이 있어서 그 말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저축이란, 대출이란, 자, 이렇게 풀어가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제 관련 지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이런 것들, 사람은 뭐 그렇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뭐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금융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 이자율.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소비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이자율과 관련하여서 좀 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이 이자율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좀 표현해주는 그런 모형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가상의 소비자 K라고 해서 이제 1기, 2기라고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눠 두었다는 거에 주목 한번 해보세요. 자,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뭐라고 할 거냐면 머니 1, 머니 2. 자, 이렇게. 자, 각각의 이렇게 좀 기간을 나누어 두었고 이제 그것에 얻는 소득, 그 기간에 얻는 소득을 M1, M2. 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 문장 좀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1기 소비 지출액하고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그 총소득을 당연히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기, 2기에 그 소비 지출을 전부 다 더하면 총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총소득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M1, M2의 값을 그냥 그대로 총소득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것 자체를 우리가 뭐 다 쓸 수는 있지. 자, 그런데 이 금액을 넘어서서 지출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다음 요런 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효용은 증가해요.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효용이 만족도가 올라간다. 알겠죠? 요런 얘기. 그리고 또 뭐 가정된 얘기였지만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은 균등한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처음에 그 이자율을 R로 설정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잊지 마시고 체크해 놓을게. 이자율을 뭐라고 했니? R.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 상태에서 그 예산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이 예산선이라고 하는 것이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다. 자, 예산선이라고 해서 이 예산선은 이 총소득을 전부 지출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계획들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요렇구나. 예산선이구나. 이런데, 일단 언제나 이 그래프를 볼 때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일단 요렇게 가로축을 보세요. 가로축을 먼저 보시고, 가로축은 뭐다? 1기다. 그리고 이 세로축 보시고, 이 세로축은 이제, 2기를 뜻하는구나. 자, 이렇게. 자, 일단 가로, 세로의 의미 보시고. 음. 그리고 좀 전에 그 M1, M2 기억나니 얘들아? 요게 지금 소득이었죠, 그죠? 이제 각 시기의 소득이었잖아. 그래서 일단 요게 1기, 이제 1기 때 이 사람은 M1 정도의 요 금액을 벌 것으로, 벌고 있답니다. 벌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2기, 미래죠. 그래서 이제 찾아올 그 2기에는 M2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걸 그냥 사실 뭐라고 했냐면 요걸 초기 부전점이라고 해서 요건 아예 잡아줬죠. 요 지점. 초기 부전점 오른쪽에 저축이나 대출 등의 금융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 금액은 내가 벌어온 그 M1과 M2, 자, 요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잡아준 금액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서는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한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번 그 돈 자체를 그대로 소비하는 개념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부존점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M2가 당연히 여기에서 금액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쵸? M1하고 비교하면 좀 3배 정도 되는 거의 그런 금액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M1에 비해서 M2에 내가 벌어들일 돈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뭐 예상이란 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M1과 M2의 금액은 이렇게 사실 그 어떤 금액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는 어디다? 여기다. 음. 일단 봤죠? 다시 지우고 하나만 체크해놓고 가자. 자, 여기 뭐다? 예산선. 알겠지? 그리고 요 정도 잡아놓고 가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하향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됐네요. 제 예산선은 이렇게 우하향 직선의 형태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니? 이 기울기 개념이 나온 거고, 이 기울기는 아까도, 뭐 좀 전에 뭐 다른 얘기였구나. 이제 기울기는 무엇이다? 이자율이 결정하는 거래. 이제 기울기가 뭐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 예를 들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다시 풀어주는 그 문장인데, 사실 요거 안 읽을게요, 얘들아. 자, 100만 원을 만약에 1기에 빌렸어. 자, 그러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뭐 당연히 늘어나잖아. 그치? 뭐 나온 김에 못 가? 그럼 또? 읽은 김에 또? 자, 요렇게. 만약에 내가 M1의 소득을
지금 일기에 어떤 뭐 금액이다라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을 대출했어. 자, 그럼 어때? 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왜 이렇게 늘어났잖아. 음.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이 대출한 금액은 어디서 줄어들어야 해? 그 이기에서 줄어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줄어들었죠. 보입니까? 음. 자, 그런데 이제 이기에 빠지는 금액은 100만 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무엇도 영향을 주겠니? 당연히 이렇게 이자율도 영향을 주겠죠. 100만 원을 빌려 썼으니까. 자, 이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 1에 또 뭐가 나오냐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야. 자,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은 뭐냐면 그 효용이 동일한 그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래. 효용이 동일한 소비 계획을 연결했다. 음. 그래서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 형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실 이건 잡아주고 있네요, 그냥. 자, 뭐가? 무차별 곡선은 뭐다? 요거다. 그치. 요래다. 요런 걸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일기 볼게, 얘들아. 그 일기에서 뭐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다 해서 그 이기의 돈으로 충분히 이자율을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일기에 그냥 모두 다 올인해버렸다라고 하면 난 이기의 돈을 쓸 수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최대 만족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의 소비 패턴이라고 하진 않아, 얘들아. 자, 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그 앞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었나요? 좀 균등하게 소비하는 것을 좀 추구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운데 지점을 우리는 보통 얘기하게 되지.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요 말만 좀 이해해보자. 그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좀 위로 올라갈수록, 우측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거다. 자, 무차별 곡선은 어떻다? 더 위로 가면 갈수록. 이거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거야.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다? 그 효용은 더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돈을 더 많이 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즉이라고 하고 뭐 다시 마무리를 해놨는데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위에 더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뭐다? 효용이 높은 거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M1, M2를 지나는 무차별보다 보자. 자, M1, M2를 내가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뭐 잘 안 보이네. 자, 보이나요?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 여기네. 그치? 요 선. 자, 이거보다 여기에서 C1, C2를 지나는 이 선이 더 우측에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다. 라고 한 거죠.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C1, C2의 지점, 요 지점을 그래서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 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선생님,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하면, 왜 요거 하면 되잖아요. 왜 요건 안 해요? 요거는. 요건 애초에 예산선과 만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래야 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 얘기를 그 다음 문단에 얘기해 준 거예요. 음. 즉, 여기에서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총소득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선택 못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문단. 자,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이자율 변화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자율이 뭐였지? 우리 기울기였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점.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다. 자, 지금 한 번에 요 그래프 한번, 아니, 뭐 한 번에 볼 필요 없구나. 자, 여기도 나와 있구나, 점선으로.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 거 보여요? 우리 그 위에는 지금 요선이었다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 왜 예산선이 왜 이렇게 바뀌었다? 보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변한다. 뭐 다른 말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자,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 내가 일기에 돈을 만약에 빌려서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이기 때 그 돈을 갚을 때 더 뭐 이자가 더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기의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파라질 수밖에 없지. 음. 자, 그다음 그렇게 그림 2가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 소비 계획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지점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기 소비 지출액, 뭐 혹은 대출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 이렇게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야 한대.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소비가 그 일기 때 좀 줄어드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다. 자,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그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이기 소비에 비해서 일기 소비의 가치가 너무나 하락한대. 이 말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그 가방을 막 굳이 사려고 해.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내가 대출을 해서 만약에 1기에 사게 되면 결국 2기 내가 그걸 갚기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줘야 하잖아. 그럴 거면 그냥 아예 2기에 산다 이거지. 그래서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일기 소비를 줄이게 되지. 자, 이런 상대 가치 변화. 이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이 소비 계획이 바뀌는 거 뭐라고 한다? 대체 효과. 그 개념어 하나 나왔으니까 뭐 그냥 잡아준 겁니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 네? 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유는 또 있다. 그 이자율 상승 때문에 이 대출 이자가 결국 늘어난 거라 다르게 말하면 총소득, 내 총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 총소득 자체가 줄어든 거죠. 결국 내가 내야 할 이자까지 다 계산이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총소득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감소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출액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1기뿐 아니라 1기든 뭐 2기든 내 총소득 자체가 감소한 거니까 이렇게 1기, 2기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이제 그러한 방향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득 효과라고 한다까지 일단 개념 하나 또 나온 거야. 자, 따라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 난 선생님 이거 다 읽을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 근데 지금 계속 다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얼마 안 남아 보여서, 또 얼마 안 남아 보여서 해볼게. 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자율이 막 올라가. 자, 그러면 이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로 인해서 결국 일기 소비 지출액을 줄이겠죠. 그쵸? 자, 대체 효과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게 일기 소비 지출 맞지? 그치? 대체 효과로 인해 일기 소비 지출액 줄이는 거. 그리고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일기 역시나 줄일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기 소비 지출액은 조금 다르잖아, 얘들아. 그치? 그 대체 효과하고 그 이기 소비 지출액은 요렇게는 좀 무관하잖아. 이거. 그치? 오히려 1기에 지출할 거 상대적으로 2기에 가겠다. 자, 이 얘긴데. 자, 그럼 2기의 소비 지출액을 대체 효과하고 연결해 보면 이건 어때? 소득 효과는 결국 여기에서 뭐 1기든 2기든 다 줄이는 건데 대체 효과를 가지고 연결해 보면 1기 때 쓰지 말고 2기 때 쓰자. 이거잖아. 자, 그러면 2기 소비 지출액은 어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좀 상충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 음.
그래서 상충이동 되는 거라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무엇이 더 큰가 막 따져본대. 이제 그래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 2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서 이기 소비 지출액은 증가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 읽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좀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 위주로 가볼게. 자, 22번 문제 보세요. 지금 이 그림 1에 제시된 이 최적 소비 계획을 가라고 할 거래. 알겠지? 자, 그림 1과 관련해서 요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가라고 할 거다. 가. 화면이 하얘졌어. 됐나? 자, 또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 자, 이렇게 얘기할 거래. 자, 그럼 보자. 자, 가는 그림 1의 예산선에서 그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계획이다. 어때? 맞아? 최적 소비 계획이 그거였잖아. 애초에. 자, 그러니까 이 그림 1의 예산선에서 이 최저 소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거라고 해도 되니? 오케이. 요거 안 찾을 건데 너희들이 찾아서 연결해야 돼. 자, 그다음 그림 1의 초기 부존점 비. 초기 부존점 어디예요? 기억나니? 초기 보존점.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 그냥 그것만 쓰는 거 기억납니까? 자, 초기 보존점 여기. 기억나죠? 요래만 그냥 쓴다. 요거지. 자, 그럼 가는 그림 1의 초기 보존점에 비해서 이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무차별 곡선과 관련해서 이제 잡았던 이제 그런 뭐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 부존점에 비해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해졌다라고 해도 되냐는 거야. 그럼 따져보면 되지. 그리고 너무 뭐 이거 안 봐도 음, 바로 느낀 친구 있을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 지점 자, 이 지점을 최적의 소비 뭐 형태다라고 했잖아. 소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결국 소비 자체를 잘 보면 M1에서 번 것만 그냥 이때 딱 쓰고 M2에서 번 거만 쓰자 이러면 이 소비 자체가 결국 좀 균등하지 않죠. 밸런스하지 뭐. 애초에 그 소득 자체가 M1, M2의 차이가 크니까 내가 M1에서 번 거 M1 때 쓰고 M2에서 번 거 M2에 쓰면 이렇게 소비 자체가 M1, M2가 균등하다고 해? 균등하게 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 그래? 좀 균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매 시기마다 지출해 주는 게 좀 행복하다 그래, 원래.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최적의 어떤 소비 계획이다라고 잡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결국 소비로 보자면 M1에서 요렇게 자,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또 소비는 어때? 그만큼 좀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생겼잖아. 자, 그래서 보다 균등한 소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그다음, 자,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 기억나죠?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은 가를 제외한 그 그림 1의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에 존재한다. 음. 자, 이것도 뭐 보러 가야 되나요? 그 가를 제외한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우리 아까 좀 전에 체크했던 그 지점이야. 그럼 가를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상에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곡선보다 우측 위에 있었잖아. 그래서 선택한 거잖아. 최저란다. 그 가장 최적의 소비 계획의 선이다라고 그렇게 잡은 거잖아. 다른 예산선 상의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어디에? 위에 있어서 잡은 거잖아. 알겠어? 아까 M1, M2에도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 그 낮은 선. 어차피 보러 갈 거 아까 보러 갈 거. 보이지? 이거보다 다른 예산선 상에 보이는 어떤
무차별 구성 요건데, 요거보다 이 최적이다라고 하는 이 소비 계획 개선. 자, 요게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우측에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에 비해 이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자, 가에 비해서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크다. 자, 이렇게 했거든? 좀 더 읽어볼까? 자, 큰 것은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경우를 가정했다. 사실 얘들아, 이거 그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자, 대체 효과, 뭐 소득 효과 때문에 이제 1기가 아닌 2기에서는 좀 그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표에서는 어떻게? 무엇 선택했다 그랬니? 대체 효과를 선택했다고 했지.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이제 더 크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기 소비가 더 올라갔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마무리 내용이기도 했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고 그 가와 나에서의 K 대출액의 차이. 자, 대출액의 차이? 자, 가에서 이 대출액은 어디야? 여기에서 요만큼, 그치? C1이었으니까 이만큼이었어. 자, 그런데 이 나에서 대출액이 어디라고 해야 하니? 그렇지. 보이지, 얘들아? 나에서의 대출액은 요만큼이잖아. 여기에서 요만큼. 그치? 요 대출액인데, 그럼 그 대출액의 차이는 얼마라고 해야 하니? 아, 그렇지. 이 대출액의 차이는 그냥 그대로 어디가 잡히니? 요만큼이 잡히네. 자, 그럼 이 차이는 가와 나에서의 일기 소비 지출액. 자, 일기 소비 지출액. 자, 일기 소비 지출액 잡아보자. 음. 일기 소비 지출액을 우리가 보면 어디서부터니? 여기서부터 일기니까 요만큼. 맞지? 자, 일기니까 요만큼. 자, 그럼 이기에서 소비 지출액 어디지? 여기에서 요만큼. 맞지? 음. 자, 그 차이야. 그 차이? 오케이. 그 차이니까 이번에 또 어디야? 오케이. 요만큼이네. 그치? 자, 이걸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작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보이죠? 자, 그래서 작다 틀렸지. 똑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자. 자, 23번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그래서 좀, 뭐, 추론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읽어보면, 이자율이 아닌 경우 현 시기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 어쩌고의 뭐 가치와 같다. 자, 이랬어. 자, 여기에서 이자율이 뭐 R인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데, 현재 시기 100만 원의 가치가 다음 시기에 이런 것과 이기에 이런 정도의 돈과 같은 가치래. 어쨌든 여기에서 이 R은 이자율이니까, 이 이기라고 계산되어 있는 이 녀석의 그 금액은 당연히 100만 원보다는 클 거야. 그렇지, 얘들아? 자, 그리고 다시 기억 한번 우리 읽어만 보고 올게. 기억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기소비에 대한 일기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뭐 이거였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추론해보자. 라고 해서 보기를 또 이렇게 써준 거야.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에 더 큰 돈이다라고 해준 거지. 자, 그래서 그냥 요거를 임의상 1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더 큰 돈인 건 사실이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 현 시기의 100만 원은 다음 시기에 110만 원과 같은 가치야. 이를 역으로 보면 결국 다음 시기에 110만 원은 맞지? 다음 시기에 110만 원은 지금의 얼마와 100만 원의 가치와 같은 거래. 다시 읽어볼까? 현재 100만 원은 미래의 110만 원과 같은 가치래.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미래의 110만 원의 돈은 지금의 100만 원과 같대. 자, 그럼 선택지 보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이 현재 가치가 상승했다. 맞아?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했어? 아니지? 자, 미래의 110만 원은 결국 지금의 100만 원과 같은 거잖아. 그래서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이라면 결국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어떻다? 하락했다라고 해줘야 맞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음,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또 있어. 자, 보기의 내용이고요. 좀 읽어봅시다. 자, 보기 내용 보면 갑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할 거야. 자, 내년부터 보조금 줄 거야. 지금의 돈이 있고 또 미래의 돈이 있는데 내년에 보조금을 줄 거래. 자,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여기에서 일으킬 거라고 기대한대요. 음. 자, 그래서 언제나 이 보기의 내용은 이제 우리 지문 속의 내용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무엇과 총소득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해 주면 좋겠어. 자, 총소득이 바뀌는 거예요. 즉, 내년에 돈을 주니까 M1이 아닌 M2의 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결국은 총소득이 변하는 거지.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소비 진작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한 거고 정책 발표로 인해 각국의 모든 소비자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받는다는 거 다 아는 상태입니다. 즉, 내 총소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예요. 음. 자, 그리고 이 소비자는 모두 이 이익기간, 우리 지금 그 M1, M2의 그 이익기간에 어떤 소비 모형 본 거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볼게. 좀 전의 내용 간략하게. 우리가 이 M1, M2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초기 부존점이 있었지, 그치? 초기 부존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뭐가 예산선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소비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 높다? 효용이 높다라고 해서 그걸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자, 요게 지금 최저 소비 계획의 패턴으로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그 두 번째 기간에 이제 받을 그 돈이 더 늘게 되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이 M2의 금액이 더 올라갈 것을 내가 알잖아. 그럼 색깔 바꿔서 자, 이 M2의 금액을 이렇게 좀 높여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기울기, 즉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로 우린 이렇게 자, 예산선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인 거야. 그럼 1번 봐봐.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지. 총소득이 이렇게 변하면 소비는 어떤 게 좋아? 균등한 것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균등하게. 뭐 1기라는 말 쓸게. 즉 1기, 올해. 즉 1기에도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조금 지급은 이 대체 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 효과만 일으킬 것으로 각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자, 이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2기에 들어오는 돈이야, 얘들아. 자, 2기에 들어오는 돈. 대체 효과가 뭐였지? 대체 효과 자체는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하는 거였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2기에 들어오는 소득이 높아지는 그래서 총소득이 높아지는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대체 효과는 당연히 무관하니까 관련이 없지. 자, 그런데 소득 효과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으킨다 그냥 이런 정도였다는 거야. 자, 소득 효과가 뭐였지? 총
총소득이 바뀌면 내가 좀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 소득 효과는 여기에서 그렇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적절하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남은 것도 뭐 3번까지 그 모든 소비자가 내년에 지급받을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올해 모두 쓴다? 또 얘기하지만 균등하게 소비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 마지막 과학 지문인데,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가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뭐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이 그래프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문제 연결해 보자. 음, 그래도 뭐 문제 풀 때 필요한 말들이 좀 있으니까 체크는 좀 간단하게 해놓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 액체. 에이? 왜 이게 나와? 자, 액체는 분자 간 인력이 강하지 못하다. 그치?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매우 작은 편이다. 보입니까? 자, 액체는 좀 분자 간의 인력이 좀 고정할 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매우 작은 편이어서 그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아주 멀다. 음. 그러니까 이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고체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뭐 돌아다니지 못하게 고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들, 즉 뭐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걸 뭐라고? 상변화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 됐고. 이제 그렇게 쌍평형 그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쌍평형 그림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쌍평형 그림에서는 상과 상 사이. 상과 상 사이가 뭐니, 얘들아? 상과 상 사이. 액체일 때, 고체일 때, 기체일 때,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과 상 사이의 선을 뭐라고? 상경계라고 할 것이다. 자, 상과 상 사이의 경계를 상경계. 자,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이제 이런 말들.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이용해 곡선. 상과 상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그 곡선이 있대. 자,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선이 있대. 자, 그럼 그 선, 뭐라고 해줘야 돼?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선. 자,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융해곡선이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체하고 이번엔 고체. 기체하고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그 선을 승하곡선. 기체하고 고체, 어디야? 자, 기체하고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자, 어디라고 할 거니, 얘들아? 고체하고 기체가, 여기네. 자, 이걸 뭐라고? 승화곡선이라고 할 거래. 자, 그리고 기체하고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그 선. 그 선의 마지막 압력,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할 거래. 기체하고 액체가 만나는 선. 기체하고 액체가, 여기구나. 자, 요 선을 증기 압력 곡선.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선 잡아놓고요. 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27번 문제를 보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은 좀 왔다 갔다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 그림 좀 보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림이 뭐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자, 왔다 갔다 해서 보자. 자, 그 좀 전에는 뭐였냐면 그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물의 그 상평형 그림 본 거고 지금은 뭔데? 이산화탄소. 그치?
자, 그럼 볼게. 그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더 낮아. 이렇게 있거든. 자, 임계점이 어딘데, 여기야. 그럼 임계점이 더 낮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이다.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 물 있는 거, 선생님은 지금 위로 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위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이 어떻게 되어 있니? 얘들아, 임계점에 쭉 보시면. 압력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217 막 이렇게.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서 막, 370 얼마 막 이렇게 돼 있죠. 음.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이나 온도 조건에 넣어돼. 맞는 얘기잖아.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랬거든.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이 처음 나온 말이라서 뭔가 했더니 위에 써있네. 이렇게. 자, 일반적인 대기 압력, 즉 1 수준에서 볼게.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 1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군이라고 했거든. 1이라는 압력에서 그럼 가봐야겠지, 그치? 온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음. 자, 어때?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 맞아? 맞아. 자, 액체로 존재할 수 없지. 요 정도가 이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럼 또 액체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하나의 물질이 이와 같은 온도와 압력은 이렇게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자, 그리고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밑에 여기서부터구나.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읽어줘야 하는 거야. 음.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어때? 물과 다르게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이래서 어때? 액체를 지나갈 수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물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물을 이제 확인해 보면 물은 당연히 액체로 존재할 수 있지, 얘들아. 알겠죠? 상식으로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라는 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가장 높은 상물질이라고 했거든? 자, 쭉 보시면 되죠. 동일한 압력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만 보더라도, 자, 1, 즉, 일반적인 대기압력 수준, 즉 1도만 보더라도, 자, 뭐가 더 높아요? 자, 기체가 더 높아요. 그렇죠? 우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 상물질, 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높은 상물질이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동일한 압력 조건, 뭐 어디도 상관없죠. 그쵸? 뭐 여기로 보든, 뭐 그래도, 결국 기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도 이산화탄소도 이 중에 기체가 가장 높은 상물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다르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은 낮아진다. 저게 맞는 말인데, 이 두 상평형 그림의 차이가 사실 뭐 가장 큰 차이가 뭐가 보이냐면, 요, 요 녀석. 에이, 색깔 바꿀 걸. 자, 요 녀석이 지금 이산화탄소에서는 요렇게 기울었는데, 그 물에서는, 우리 본문의 그래프에서는 어땠어요? 요게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맞죠? 요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음. 자,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부터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도 높아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거든.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도 높아진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오른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실제 그 선을 좀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 압력도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은 반대죠. 음, 온도가 여기에서 점점 높아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건데 압력은 낮아지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은 낮아진다. 이산화탄소와는 반대다. 이렇게. 자, 뭐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못 가. 자, 이랬거든. 고체에서 기체로 못 가. 고체에서 기체로 왜 못 가? 액체를 건너지 않고 못 간다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지. 자,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 일어날 수 있지. 이산화탄소 지금, 그쵸? 5.11 아래로, 요 점선 아래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 일어날 수 있죠. 자, 이거 어때요? 또 역시나 이 지점, 6.0 곱하기 어쩌고 복잡한 수. 자, 즉, 여기에서 또 어때? 고체에서, 이 아래로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잖아. 액체 안 고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28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28번에 그 A를 좀 참고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 A 내용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A 보세요. 자, A에서 이런 얘기 해줘. 즉, 액체가 기체로 전환되는 것은, 음, 어,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어서 그렇다.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건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막 증발해서 그런 거다. 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의 인력을 다 극복하고 뭐다? 증발해서 기체가 되는 거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건 높은 에너지의 어떤 분자가 다 증발하는 거다.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다 이렇게 멀어져서 다 증발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기체의 분자들의 일부는 반대로 응결되어서 액체로 바뀐다. 기체는 응결되어서 액체가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다음 보면 자, 초기에는 그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긴 하대요. 자, 근데 이 기체의 분자 수 증가 때문에 결국 기체의 분자 수가 막 늘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 액체의 그 표면에서 연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되는 거래. 됐고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 뭐다?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라서 거시적으로는 평형 상태가 된다. 알겠죠? 이 얘기였습니다. 음. 자, 그럼 좀 이해했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무엇이 일어난다 하니? 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에너지가 막 이제 분출이 되면서 증발하는 거다. 이랬잖아. 그치? 자,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되는 건 뭐였습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응결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처음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되는 수가 더 많지만 결국은 어떻다? 평형을 이루게 된다. 뭐 이거였습니다. 그게 상평형이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기에서 미 그림은 액체가 담긴 밀폐된 용기에 피스톨을 댔고 마지막 문장만 보자. 자, A는 액체 상태고요. C를 뭐라고 한다? 상평형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E는 기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서 E까지의 과정을 액체는 점점 감소하고 기체는 점점 증가해라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자, B는 뭐예요? 쌍평형으로 이루어지게 그 전 단계입니다. 그쵸? 그럼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수보다 일단 많다고 했잖아. 그치? 일단은 많다. 자, 이렇게 했죠. 자, 3번. C는 액체의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하고 기체의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다. 자, C가 뭔데? 상평형이잖아. 증발의 속도, 또 기체의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 증발의 속도와 응결의 속도가 같다.
어때? 이거 상평형에 대한 얘기 맞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 기체의 분자 모두 인력이 커지다. C에서 E로 갈수록 그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 인력이 커진다. 인력이 높아진다, 커진다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그런데 어떻게 인력이 더 커지겠어? 자, 그리고 본문에서 이거 그대로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인력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 인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고요. 자, 인력은 당연히 낮아진다. 인력이 낮아져야 서로 간에 어떻다? 거리가 먼 상태가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초기의 그 고체 상태에서는 그 인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라고 했고요. 그리고 액체에서는 좀 작아지고 기체에서는 어때? 아주 약해서라고 했거든. 그래서 거리가 막 멀어라고 했거든. 그래서 E는 마지막까지 연결해 보면 그렇게 E는 A에 비해서 거리가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가 더 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